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함께할 두 분 소개하죠.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이죠.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의미 그리고 쟁점 짚어볼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이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네. 재판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선고를 맡은 이 지기현 재판부가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판은 생중계됩니다. 핵심 쟁점은 역시 이 내란죄 성립 여부입니다. 앞서 특검은 계엄 후 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고 또 정치인 체포 시도까지 한 것은 분명한 유연적 내란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금방 해제될 이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리고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었다 이렇게 맞서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정치권과 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은 중형 선고 가능성에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앞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관련 재판에서도 사법부가 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예. 만약 내란죄 유죄가 인정된다면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뿐입니다. 다만 앞선 재판들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네, 내란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 부분은 과거의 판례를 또 살펴보면서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란이라는 거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이라고 돼 있죠. 근데 과거에 전두환 씨 등에 대한 재판의 판례를 보면 네. 국헌문란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꼭 어떤 체제의 변화라든지 독재 체제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헌법기관이라든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국가의 기본 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국헌문란 그 정도로만으로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에 이제 폭동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폭동에서는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이 이제 폭동으로 규정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 폭행 협박의 수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체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외포심이라는 거는 공포심을 느껴서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가 방해된 심적 상태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법에서 흔히 최광의의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협박 폭행 개념이 아니라 넓은 의미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또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란죄가 미수이냐 기수이냐,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만 있으면 일단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데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느냐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느냐 그 기준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라는 기준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 그런 폭행 협박 행위를 해서 한 지방의 평온이 해했다. 이 판단만 나오면 이미 내란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판례입니다. 네.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또 친윤계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했던 이 대표적인 반탄파 의원이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SNS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법적 판단은 이 사법 절차에 맡기더라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로 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과가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친윤계에서도 사실상 이 윤석열의 유죄를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정말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좀 확신하고 계몽령이라는 주장에 동의를 한다면 이런 대국민 사과를 공개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시각인데요. 또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이 체포를 막으려 했던 윤상현 의원 본인부터 사과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네. 예, 김현정 민주당 이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에게 왜 반성을 3인칭으로 요구하냐.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통치행위라고 강변했던 것부터 직접 사과하시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윤상현 의원 본인부터 사과를 하라. 맞습니다. 예. 일단 재판에서 선고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국면에서 사과해야
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왔거든요. 근데 선고를 앞두고 혹은 선고를 받은 직후에 사과를 할 거였으면은 진작에 할 수 있는 사과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어떤 도의적 의미의 사과, 결과가 이렇게 되어 죄송하다 이 정도의 사과인 것이지, 예를 들어 뭐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어 있는 사과가 될 거냐,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일단 전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지금 과제를 부여받은 건 윤 전 대통령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거나 또 체포에 반대했던 윤상현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이나 정치인들한테 과제가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고 나서 어떤 결정적 증거가 그때 드러나서 그 예전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초가 없거든요. 이 12.3 사태의 기본적인 진상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 전에도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건데, 근데 그때 탄핵에도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내란죄 유죄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탄핵 반대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윤 전 대통령보다는 한때 그를 옹호했었던 정치인들에게 더 큰 부담이 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1심 선고 결과를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주목하고 있을 텐데, 이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게 정치권 최대 관심사기 때문에 저도 오기 전에 이제 설 인사 겸 장동혁 대표 측 관계자에게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절윤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더니 말을 하기를 왜 자꾸 이혼한 사람한테 헤어지라고 요구하냐,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미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좀 했고 장 대표가 신년 메시지 통해서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절윤의 이 선언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단절된 것이다? 단절된 것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메시지 필요성에는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계엄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장 대표가 띄울 배를 하나 준비하고 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밝혔는데요. 무슨 배인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계엄의 강을 건너겠다는 건 장 대표가 뭐 지금까지와는 좀 다소 다른 메시지, 소위 앞서서 말씀드린 절윤의 메시지 내놓은 거, 이거 시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한데요. 다만 이 절윤의 수위가 한마디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범이고 윤 어게인은 잘못됐다, 이 정도 수위에 이를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대표의 언어, 이런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보수 내 윤 어게인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절윤을 말하는 순간 이 보수가 분열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장 대표가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입장 표명이 필요하면 상황에 맞게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다, 이런 입장 변화의 여지는 둔 상태인데요. 현재 윤 전 대통령 선고 후에 장동혁 대표가 뭐 기자회견을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네. 내일 선고 직후에 금요일 오전 중 좀 빠르게 장 대표의 메시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윤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군요. 네, 일단 국민의힘의 현재까지 입장을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우리 당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없기 때문에 절윤이 안 된다. 아까도 비유하시기를 결혼한 적이 없는데 뭐 이혼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이 있고, 그리고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또 장동혁 대표는 자신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 절윤까지 가려면은 이런 입장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번복 파기를 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할 거다라고 좀 예측을 많이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륜 선언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 정도 입장 정도, 최대치가 아마 이렇게까지 정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여기에 만약에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덧붙이게 되면은 그냥 사법부 판단에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좀 빠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저는 어떤 경우가 됐든 장동혁 대표 메시지에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거를 이제 그만 떨치고 나가자. 당내에서도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제명했겠다, 다 같이 끌어안고 함께 나가자. 그게 아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넌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가 막 재판 결과에 대해서 몰입하기보다는 그거를 좀 건너뛰어서
다른 쪽으로 이걸 향해서 가자 이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야, 김수민 평론가 혹시 뭐 지금 듣고 뭐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듣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네. 한번 빙의를 해봤습니다. 아니 뭐 네. 미래 얘기를 해서 말인데요. 네, 지금 방금 국민의힘 새 당명 후보가 나왔대요. 네, 네. 속보 기사로 나왔는데 미래연대당, 민주공화당, 자유공화당, 자유민주당 함께하는 공화당. 그래서 김수민 평론가 미래 얘기하셔가지고 네. 미래연대당 이게 혹시 뭐 어디서 들으신 게 아닌가? 이게 조금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을 과거에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 2020년이었는데 네. 그때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때도 탄핵을 두고 찬성 반대로 갈라졌었던 국민의힘 쪽 세력을 통합하면서 쓴 이름이 미래통합당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은 좀 묻고 가자라고 할 때 주로 미래라는 이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공교로운 게 원래 지도부에서 기자들이랑 통화할 때 이 당명 관련해서 절대 미래랑 공화는 안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불과 지난주 입장이었거든요. 왜? 근데 다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후보를 지금 보니까. 미래연대당, 민주공화당, 자유공화당, 자유민주당, 함께하는 공화당 이렇게 5개가 이제 후보군으로 압축됐다고 하고 이 중에서 이제 당원 투표를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예. 이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뭐 절윤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게 장 대표가 좀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도 나왔던데 이게 네. 어떤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이 일단 중형을 만약에 선고받았는데도 절윤 선언을 안 하면 당장 뭐 당내 소장파뿐 아니라 이 여권의 이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 비판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다. 정당 해산 대상이다. 이렇게 못 박아놨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이 절윤을 거부한다면 이 경고가 실제 현실로 위헌정당 해산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장 대표가 이 절윤을 발표하는 순간 이른바 이 윤어게인 지지층의 이 대규모 반발이나 이탈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이 구구 유튜버죠. 이 고성국 씨나 전한길 씨가 절윤은 절대 안 된다면서 이 장동혁 대표 압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유튜버 세력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 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 대표가 이 당권 연임을 만약에 노린다면 이 팬덤을 좀 등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절윤을 결심하기는 확실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근 이 당의 이 줄징계를 좀 비판하고 있는 친한계도 이 장 대표의 이 절윤 요구 가능성을 좀 회의적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이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말을 하기를 장 대표에게 이 절윤을 요구하는 거는 고기를 팔아서 부자된 사람한테 이제는 비건 채식 메뉴만 팔라는 거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는 입장 표명을 하든 안 하든 할 때는 어떻게 하든 누군가에게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요. 그런 처지인데 이럴 때 정치인은 한쪽을 분명히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그나마 정치적으로 역으로 활용을 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절윤 선언을 하고 윤어게인 쪽에게 비난을 받는 게 거기에 좀 해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어 절윤 선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국민들은 이제 와서 그러면 뭐 하느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윤어게인 쪽에서 극렬 반발을 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좀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은 저 정도를 또 감수하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 친윤 내에서 윤어게인을 제압하는구나 이런 평가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결단을 장동혁 대표가 내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습니다. 네. 이제 여야의 관심은 그 1심 선고 결과가 6.3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일 텐데 이게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소위 선거의 핵심 요인을 두고 크게 뭐 개인과 구도다 이런 분석이 정치권에 많은데요. 후보 개인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 선거의 구도, 그러니까 선거가 누구의 심판 구도로 흘러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내란범으로 확정이 된다면 지방선거 구도가 확실히 야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당장 지난 대선 당시에 이 민주당이 내세웠던 내란 세력 심판 프레임 이게 다시 지방선거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게 내란 심판고 이게 지선의 핵심 메시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답을 하기를 당연하다. 예, 당연한 거다. 내란 심판은 지방선거의 확실한 핵심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내란 역풍이 지방선거의 악재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내란 프레임 우려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촉구했고요. 이뿐 아니라 이 대표적인 친윤계죠. 김민수 최고위원마저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우려한 상태입니다. 다만 선거를 앞둔 이 하루가 1년과 같다 이런 격언도 정치권에 있는 만큼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등 이 향후 경제 이슈도 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후보가 41% 정도 득표를 했거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50%에 살짝 못 미쳐서 49대 41 정도의 격차가 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되고 탄핵이 된 것 치고는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 더 좁혀질 거냐. 이게 국민의힘에서 기대를 하는 것일 텐데 근데 문제는 지방선거의 경우에 대통령 선거에서 박빙으로 승부가 난 경우에도 그 직후나 이듬해 지방선거가 치러질 경우 진 쪽의 유권자들 지지자들이 상당히 투표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돌아본다면 이 내란 문제라는 것은 차이가 더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또 야당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란 문제라는 것은 내분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또 이 야당이 내분에 빠진 사이에 여당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라든지 또 최근에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의제를 갖고 밀어붙이게 되면은 이제 지선에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 이 부분은 일단 좀 확실해 보이는 측면이 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또 설 직후에는 여야가 사법개혁을 놓고 일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달 내에 사법개혁 3법 처리하겠다고 서두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서는 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일찍부터 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신설과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 그리고 재판소원법 등 이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이 사법개혁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좀 요약해 보면 대법관 수를 늘리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재판 소원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좀 바로잡을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 소원이 이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사실상의 이 사심제 도입이고 대법관 증언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월 국회에서 이 사법개혁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여야 합의가 좀 어려워서 다음 주 본회의 처리를 좀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네. 일단 민주당은 오는 22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이 법안 처리 일정 등을 두고 마지막 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전망입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회동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중대한 쟁점이 되어 있는 그런 사법개혁 관련 의제들이고요. 민주당이 현재로서 부담이 있다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도 반대하는 그런 사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토론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또 한편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본인 문제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 소원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죄 이런 것들이 확정됐을 때 헌재로 가져가서 사심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부담인데 근데 오히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강행할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어쨌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민생의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법개혁 이런 문제들을 함께 추진하기에 알맞은 여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민주당에서 재판중단법이라든지 또 배임죄 폐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법안들에 비하면 이번 법안들은 상대적으로는 이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수준이 약해 보이는 그리고 어쨌든 이 대통령도
재판 중단법 이런 거는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한편으로는 더 상대적으로 작은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늦추게 되면 몇 달 더 늦어지게 되면 지방선거에 도리어 더 부담이 된다. 지금 통과시키는 게 더 낫다. 이런 판단도 아마 민주당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모든 수단 동원해서 저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뭐 대응들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평론가님 지적해 주셨지만 국민의힘 입장은 사실상 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다. 사법개혁은 이 대통령 방탄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안은 절대 합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굳힌 상태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오찬 그리고 본회의 잇따라 보이콧하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의석수를 고려하면 역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민주당의 이 사법개혁 입법을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동시에 이 대통령에게 여야 협치를 바란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좀 나아가서 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을 강행한다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이거를 연결고리로 투쟁을 할 것이다. 예, 이런 방안도 실제로 야권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관심 사안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현재 이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위원장이 회의 소집 및 이 안건 상정의 권한을 가진 만큼 이를 지렛대 삼아서 민주당을 좀 압박해 보겠다 이런 구상으로 읽힙니다. 이 사법 관련 법안들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연계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한 모험에 가까운 그렇겠죠.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일단은 이런 카드를 슬쩍 보여줬지만 진짜로 던질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할 것 같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 문제를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게 연계가 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이 되면 야당 책임론이 거꾸로 불거질 수도 있고 자칫하면은 오히려 여당의 사법 관련 법안들에 대한 찬성률이 더 높아진다거나 반대율이 안 올라간다거나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네. 근데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반대를 그냥 반대가 아니라 결사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거든요. 근데 워낙에 많은 법안들을 필리버스터를 해왔기 때문에 좀 이번에 타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란재판부법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근데 내란재판부의 그 현황을 잘 보시면 무작위 배당으로 법원 내부에서 내란재판부를 구성을 했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는 민주당이 선호하는 판사가 될 거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게 아니었었던 거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또 자문을 해봐야 될 것이 내란재판법하고 요번에 이 사법 관련 법안들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막으라면 어느 쪽을 막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 이런 문제들을 국민의힘 또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박성혜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